건프 영화책. 오늘은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2008년도 미국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 이 두 타이타닉의 주연이었던 두 배우가 타이타닉에서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만난 거죠. 감독은 1917의 샘 맨데스 감독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은 제가 본 거는 1917, 007, 어웨이 위고, 그 다음에 로드 투 퍼디션,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뷰티를 만든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일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하는 장면부터 영화는 시작합니다. 에이프릴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프랭크 디카프리오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둘은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룹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지역명이죠. 그래서 보금자를 꾸미게 되고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길. 그래서 레볼루셔너리 로드입니다. 발음이 안 돼. 잔잔하게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에이프릴이 프랑스로, 파리로 이민을 꿈꾸게 됩니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게 들뜨게 되고 회사를 관두고 이제 가려는 찰나 또 다른 상황이 회사에서 승진이라는 권유를 받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프랭크는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렇게 줄거리는 대략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삶은 되게 무료하기만 하다. 영화를 보면 이 젊은 부부의 어떤 초기,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약간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몇 장면 나오는데 아이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타이타닉에서 이 두 연인이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애도 낳았고 멋진 집에 살지만 이 삶이 건태롭기만 한 현실판 부부의 삶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디카프리오죠. 디카프리오는 그 어린 시절에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 그 녹스라는 회사, 녹스맨이었던 아버지 회사에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디카프리오는 결국 아버지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에이프릴은 연극 배우지만 연기를 굉장히 못해서 좌절스럽기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녹스라는 회사에 디카프리오가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종일머로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아침 시간대 기차를 타고 그 플랫폼에 모여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숨막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저렇게 똑같은 중절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회사를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칸막이 책상도 거의 비슷하고 모자도 거의 비슷한 류를 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에이프릴은 또 연극도 잘 안 되고 무료하고 삶이, 그래서 파리로 떠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카프리오는 안 될 것도 없고
약간 무모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약간 그런 거죠. 로망 같은 거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둘은. 근데 결과는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떠남을 꿈꾸지만 현실은 떠날 수도 그리고 머물 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처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허하고 희망 없는 어떤 삶으로부터의 도피, 그런 생각들을 하죠. 지금의 현실이 너무 구차하고 재미없어서. 하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 파리로 떠나겠다는 그 결심을 했을 때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서로 미안을 하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 손의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멋져 보이죠. 그리고 현재의 나를 원망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이 두 이웃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옆집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옆집에 사는 두 부부 있죠. 아이들은 아버지 말도 듣지도 않고 TV나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프랭크의 집을 멍하니 바라보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에이프릴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집은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파리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파리로 떠난다고 하니까 두 부부가, 이웃인 그 두 부부가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울죠. 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저 계획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거라는 거에 위안을 받죠. 그리고 이 디카프리오 부부는 집에 가서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봤냐고, 파리로 간다는 그런 걸로 약간 희희닥거립니다. 그런 것처럼 다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인을 통해서 그 욕망을 욕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약간 정신병이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에 초대하고 하는데, 이 두 부부를 굉장히 약간 롤 모델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두 부부는 이 삶이 너무 무료했고 벗어나고 싶어서 파리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약간 정신병이 있는 아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냉철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 파리에 가서, 문화도시인 파리에 가서 빚을 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단히 비현실적인 대화죠. 하지만 타인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각자가 다른 바램의 삶을 사실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삶은 공허하고 지겹고 희망도 없다. 그래서 떠나야만 하는데, 그럴 때면 또 인생에 꼭 기회가 뭔가 찾아오죠. 한 번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프랭크에게 승진의 제안을 하고, 어차피 프랭크는, 디카프리오는 어차피 떠날 거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서를 그냥 가볍게 그냥 썼는데 그게 가장 인정을 받아서 갑자기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 버리죠.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떠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침이면 멀쩡하게 서로를 대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찜찜함으로 서로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정신병을 앓는 그 남자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의 삶도 부러워하지 않고 솔직해도 되는, 사실 약간 미친 사람이니까 전기 충격기로 수학은 잃었지만 이런저런 계산 없이 현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미쳐야만 이 현실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결말은 그렇게 가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말로 막을 내리는데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남은 사람은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떠나보낸 옆집은 또 다른 이웃과 관계를 맺고, 이 부동산 아주머니는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의 남편은 자기가 끼고 있던 보청기에 볼륨을 꺼버립니다. 와이프가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무엇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무엇으로도 지금의 나보다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영화는 타인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무모한 사람들의 모습은 곧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무료하고 공허하고 희망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의 레볼루셔너리 로드입니다. 현실판 부부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꼭 떠나려고 하면 다른 더 좋은 기회들이 나한테 오는 것 같고, 그걸 놓치기 싫어서 이 현실을 부정하기 싫고, 그래서 결국 떠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아내는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무모한 줄 알지만 이것을 또 떠나야만 했던 그 아내의 또 심정도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남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걸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샘과 질투와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욕망에 대한 또 눈물과 이런 것들이 막 만감이 교차합니다. 프랭크의 직장 동료들도 사실은 걔가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됐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마치 보입니다. 자신들도 굉장히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타인의 욕망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서로 반추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일종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줄 평을 간단히 보면, 같이 미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너는 현실로 돌아갔구나. 나를 홀로 두고. 이런 데 있고, 당신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소름 끼치는 생의 정막 속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을 당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게 꽤 의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영화가 돼버리고 말죠, 보고 나면. 누구나 보청기를 끄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타이타닉과 함께 침몰한 그들의 사랑이 이번엔 현실 앞에 침몰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영화 속 에이프릴과 프랭크는 우리 내면의 이상과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이상은 죽고 현실만 남은 채 살아간다. 이 얘기도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당신도 이 여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이프릴을 꿈꾸면서 동시에 프랭크가 되어간다. 자신의 꿈보다는 인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 하지만 그 사실을 탓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항상 갈등하나 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떠나고 싶으면서도 머무르고 싶다. 나의 고통과 권태가 다른 이에겐 그다지 무겁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취된 현재를 짊어지고서 고독한 그 길을 비틀비틀 걸어가야만 한다. 파리로 가기로 결심한 프랭크의 여유로운 출근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그는 분명 행복했지만 그 짐은 절대 온전히 덜어낼 수 없었다. 신경쇠약에 걸린 아저씨만 정상으로 보인다고 또 누가 표현했네. 네, 이 영화에 대한 아차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타인의 시선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봤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치열한 약간 결혼 이야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부부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걸 바라보는데 좀 너무 슬프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나.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나중에는 두 번째 봤을 때는 굉장히 슬픈 영화였다. 우리의 현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슬픈 영화로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이상과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떠나지 못하는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잘 녹아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고, 부부관계의 어떤 그런 점들,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고 내가 타인의 어떤 삶을 꿈꾸는 그런 욕망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런 점에서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아메리칸 뷰티를 만들었던 샘 맨데스 감독의 레볼루셔너리 로드였습니다. 2008년도 영화였습니다. 안녕.